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2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에. 출근하면서 그 차에서 이렇게 보면 기온이 있잖아요. 그게 30도 밑으로 내려간 거 처음 봤어요. 오늘 20도던데, 20도. 아침에. 210페이지 감정평가론 보실 거고요. 지난주에 모의고사 점수 낮다고 막 뭐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보니까 5월달 거를 5회 거로 보고 잘못 보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번에 보신 게 7월에 본 게 5회잖아요. 제가 얘기 드린 건 5월에 봤던 3회. 네, 그래서 3회는 모의고사 좀 문제가 좀 지랄밖에 나왔죠.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안 왔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3회 때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 제가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또 그 얘기하면서 특강을 한번 하든가 아니면 문제를 따로 100문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영상 보신 분이 그 동영상 회사에다 전화했대요. 왜 자기는 자료 안 주냐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문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강을 따로, 확정된 건 없지만 특강을 따로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걸 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자료 안 주냐고. 그래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듀에서, 그러니까 동영상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래서 자료 나간 게 없다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시는 게 좀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5월달 거 모의고사, 5월달 거란다. 5회분 모의고사를 점수를 못 봐서. 왜냐면 이걸 왜 5회분을 강조를 하냐면, 5회분 모의고사가 좀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그 7월에 보신 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반 이상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원래 내시는 분이 되게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시는 분인데, 유난히 또 그 외 시험은 또 그럭저럭 쉽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나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점수가 그래갖고 뭐라고 했던 거라. 어쨌든 제가 잘못 알고 한 거라. 210페이지 가겠습니다. 감정평가로. 두 문제만 맞으세요. 두 문제. 두 문제 맞으시고, 그 두 문제 맞으려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또는 기본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부하실 게 개념, 기능,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에서 종류는 좀 공부해 두시자고 그랬죠? 감정평가의 종류. 그래서 210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의,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고 그랬죠? 요즘에 나오는 문제의 특징이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고 지문 5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단어 한두 개 틀리게 내갖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 많으니까 법조문 몇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은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3번에는 기능은 이제는 외울 때 됐죠? 장난치기 딱 좋은 문제니까. 그래서 정책적 기능이 4개, 경제적 기능이 4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섞어서 낼 거예요, 아마. 지문 5개 만들어서. 그래서 외워둘 것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건 2번에 있는 감정평가의 종류. 그래서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평가냐 공인평가냐. 그래서 공적평가는 항상 주체 나오면 셋이랬죠. 그래서 공적평가는 평가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나 정부. 그 다음에 사적평가는 개인. 근데 공인평가라고 하는 건 개인은 개인인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일 때.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에서 필수적 평가는 좀 외워두시자고 그랬죠. 그래서 조문이 있어서 반드시 감정평가 해야 되는 경우. 비슷한 말로 법정평가라고도 부르는 거. 그래서 뭐 외우시자고 했어요? 수, 경, 조, 공. 그래서 매수 수용, 경매, 조세부가,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거. 공인평가나 사익평가는 평가 목적이 뭐냐에 따른 문제고, 그 다음 평가사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단독평가, 합의제평가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 평가에 해당하는 거 4가지만 좀 기억해서 외워두시고, 그 밑에 있는 5번의 현황 기준의 원칙은 문제집에도 들어있던데 법조문을 외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이 언젠지를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구조 2항 써놨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란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 그 날짜는 원칙적으로 언제다? 평가사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을 때는 그 정해진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얘는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그 기준 시점에서의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무슨 평가?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 부르는 거고, 2항에 보시면 그 1항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는 일정한 그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과는 다르게 뭘 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학자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던 거예요. 법조문이 나오기 전에는 뭐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 이렇게 이름 붙였던 건데 이제는 법조문이 생겼으니까 법조문대로 뭐 조건을 붙여 평가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황 기준의 원칙 규정하고 있는 6조의 내용 외워두시면 제일 좋고, 그래서 1항 원칙은 기준 시점에서 현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세 가지 경우에는 그 현황과는 다르게 일정한 가정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분류하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죠. 옛날 문제는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현황평가는 기준점을 현재로 본 것들, 그 다음에 조건부나 기한부 평가는 기준점을 미래로 본 것들, 그 다음에 소급평가는 기준점을 과거로 본 것들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6조 하나 조문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2페이지 가셔서 6번에 있는 개별물건 기준의 원칙에서 감정평가 규칙 7조에 나와 있는 개별물건 기준의 원칙은 그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는 학자들의 분류랑 똑같아요, 내용이. 다만 법조문에는 이름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별평가라 부른 거고,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편의상 복합부동산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한다? 하나로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이걸 일괄평가라 부른 거고, 사망에 있는 물건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물건이 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나눠질 때 그럼 이 가치가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구분평가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4항에 있는 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이 2항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 복합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합부동산은 하나로 묶어서 평가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평가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그렇게 따로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함정 이유가 있을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두고 부분평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일괄, 구분, 부분 네 가지 평가 방법 구별하시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개별 평가랑 일괄 평가 구별하라고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구분 평가나 부분 평가를 구별하라고 낼 테니까 그거 잘 구별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쪽 파트에서 기초이론 쪽에서 그래도 상당히 자주 내는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감정평가의 종류니까 몇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필수적 평가에 해당하는 거 4가지는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 6조에 나와 있는 현황 기준의 원칙하고 7조에 나와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14페이지는 감정평가의 절차 적어놓은 거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와서 적어놓긴 했는데 뭐 적어놓은 의도는 외우시라는 뜻이겠죠.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올 건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 구조에 나와 있는 거대로 감정평가의 절차 중에 뭐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에 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3번 대상 물건 확인하고 4번 자료 조사하고 그 다음 5번 가격 형성 요인 분석한 다음에 평가 방법 정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이게 순서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거라 외워두시면 좋긴 한데 그 문제가 맨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순서 정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돌아다녀요, 이거. 순서 외우시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주 매년 나오진 않는데 내면 뭘 낸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종류로요. 그래서 그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 217페이지 가셔서 두 번째 거의 2문제 이상씩은 꼬박꼬박 내는 게 가치이론이라고 그랬죠. 공부하실 건 첫 번째 가치의 개념과 관련해서 뭔 좀 구별해 주시자. 가치라는 개념하고 가격이라는 개념은 구별하시자 해서 가끔씩 시험에 낸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가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공부하실 게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하는 구체적 방법에 뭐가 있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구별하는 거 많이 낸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묶어서 하나 정도 공부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가치의 재원칙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13가지 원칙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뭘 알아두시자? 개념. 그래서 기본서 읽다 보면 특징이라고 그래서 단순 암기 사항들도 나와 있긴 한데 그거 요즘엔 잘 시험 문제 안 물어보니까 개념들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17페이지 가치의 개념 나와 있는 거에서 가치의 개념은 워낙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외워두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치란 장래 이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번역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별거는 아니니까 나왔을 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공부하시든 아니면 말로 써 있는 거 가지고 공부하시든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 갖고 구별한 거죠. 그래서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했던 금액이라고 정리하시랬죠. 그래서 2번 가치는 당연히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으니까 현재 값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니까 과거 값. 그 다음에 3번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겠죠. 실제로 주어졌던 과거의 값이니까. 근데 가치는 누가 평가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평가했느냐, 무슨 방법으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가격과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불일치는 주로 공급이 움직이지 못하는 언제? 단기 때 가격과 가치가 왜곡된다고 그랬고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건 주로 언제? 장기 때.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 왜곡이 생기는 것도 누구? 단기. 가치와 가격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도 언제? 단기. 그래서 단기에는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자주 언급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잘 하시고 한편 넘겨서 218페이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치 또는 가격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 그래서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거에는 종류가 두 개 있다는 거죠. 매매 가격과 임대료. 그래서 항상 가격이라는 건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 수요공급 이론 배울 때 임대료 나오면 이건 뭐로 이해하셔도 상관없다. 가격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었고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가치라는 건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출됐었던 질문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고 전세권은 다른 사람한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각각의 가격이 형성될 수는 없다. OX?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아파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남한테 전세 줬어요. 그러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따로따로 형성될 수 없다. OX? X지, X.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은 항상 두 개잖아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그럼 두 개 이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각각에 대해서 가격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출 지문. 3번. 항상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까지를 고려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적 배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건마다 가격은 다 제각각 형성됩니다. 그래서 개별 가격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서 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은 올라갈 땐 잘 올라가죠. 상방 신축적. 떨어질 땐 잘 안 떨어집니다. 하방 경직적. 뭐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 특성이니까 이거 나온다고 해서 틀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잘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이 또 있네. 3번이죠, 3번.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그래서 시장가치라는 게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가치를 말했어요. 그래서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거래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두고 뭐라 부르더라? 시장가치.
시장가치. 그래서 시장가치의 개념 알고 계시고, 그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감정평가액을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가치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인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항상 세 가지죠. 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출문제에서 뭐라고도 나왔었냐면, 다음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 그래 놓고 적정가격이란 뭐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고 경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OX, XX. 지금 설명드린 용어는 감정평가상 용어에서 뭐라 불렀어요? 시장가치라 불렀어요. 시장가치. 근데 이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가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법에서는 뭐라 부르고? 적정가격. 규칙에서는 시장가치라 부르니까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개념은 뭐다? 시장가치.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가치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20페이지 가시면 가치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2번에 가치의 발생 요인 4가지, 일단 어떤 게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효용, 상대적 효율성, 유효 수요, 이전성, 이 4가지를 뭐라 부른다? 가치 발생 요인.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각각의 개념. 그래서 효용이라는 건 내가 이 부동산 씀으로써 얻는 이익. 근데 그 이익의 형태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은 뭐? 쾌적성. 공업용은 생산성. 상업용은 수익성을 효용으로 본다.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건 반드시 뭐를 갖춘?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은 사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재화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게 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 부른다. 그 다음 이전성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뭐 물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이전해 줄 수 있어야 그 물건의 가치가 생긴다는 뜻이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 찾으세요 라고 낸 적도 있고, 걔네들의 각각의 내용을 물어봤던 적도 있고, 그 중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구매 의사만 있으면 되고 구매력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됐던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건 이런 4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것만 있어도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됐었죠. 이 4가지 요건은 전부 다 어떻게 돼야만? 결합이 돼야만 가치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것들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은 법조문의 개념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합쳐서 뭐라 부르고? 가치 형성 요인이라 부르고,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서? 가치 발생 요인에 줘서.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는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줘서 그 물건의 구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 지역 요인은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특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그 부동산한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누구랑 누구를 분석하더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 요인 분석하는 걸 두고 지역 분석, 개별 요인 분석하는 걸 두고 개별 분석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설명드린 가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꽤 자주 나왔으니까 발생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 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걸 두고 뭐라 부른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 부른다. 그 정도는 정리하셔야죠. 그 다음에 222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지역 분석은 개념은 이따 정리할 거니까 됐고, 3번에서 대상 지역이 3군데인 것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계속 쓰는 용어니까 이거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 계속 쓰는 거니까 걔네들의 개념은 알아두자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라는 건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 특성이 비슷한 동네. 이 2개를 포함하는 하나의 시장 지역을 두고 동일 수급권.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라
그럼 개념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건 이와 같은 세 가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그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해갖고 두 가지를 알아내는다고 했죠.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치 수준 확인하는 작업을 뭐라 부른다? 지역 분석. 그 다음 개별 분석은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생기는 개별 요인을 분석해갖고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가치를 결정하는 걸 개별 분석을 한다. 그럼 이건 개념이고 공부하시기에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224페이지에.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거 표로 만들어 드렸었으니까 구별하는 거 나오면 일단 개념에서 지역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분석하더라? 지역 요인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얘는 그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고 그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 요때 요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는 동네가 세 군데라는 거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인 인근 지역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 특성이 비슷한 유사 지역 이 두 개를 포함하는 하나의 넓은 시장 지역인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세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알고 싶은 건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평균적 용도가 뭐냐를 분석하는 표준적 이용 또는 표준적 사용과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가치 수준을 확인하는 걸 뭐라 불렀고 지역 분석이라 불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 부동산의 용도가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하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그 부동산의 구체적 가치를 결정하는 걸 두고 개별 분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거 두 개 혼동시켜 물어본 문제가 제일 많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왜 틀리는지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두 개 내용이 뭐 말이 비슷해서 틀리시는 건지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많이 물어요 이거. 이거 두 개 잘 혼동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념 설명한 거고 이제 분석의 특성 가지고 가서 둘 중에 먼저 하는 건 지역 분석을 해야 그걸 기준으로 얘를 하니까 얘가 선행 분석이고 얘가 후행 분석이라고 그랬죠. 분석의 성격은 얘는 지역 단위로 분석하는 거니까 광역적이고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면 얘는 부동산 자체만 분석하니까 뭐 부분적이고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치의 재원칙과 관련해서 얘는 내적 원칙인 얘는 외적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감가 요인 중에서는 누구? 경제적 감가를 따져야 된다고 했고 얘는 부동산 자체만 분석하는 거니까 내적 원칙인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얘는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부동성 내지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들었던 건 개별성으로 들었었죠. 외우면 맞춰요. 외우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구별하는 거 내니까 정리 잘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26페이지 가시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원칙이 너무 많죠. 13개나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가치 재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가치 재원칙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에 대한 법칙성을 말하는 게 가치 재원칙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최유효 이용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어떤 용도일 때를 최유효 이용일 때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를 따져봤더니 최유효 이용에 해당한다.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고 높게 평가되는 거고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 그러면 가치는 낮게 평가되겠죠. 그걸 최유용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 두 개를 묶어서 이걸 집적 원칙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어떻게 될 거다? 변할 거다라는 원칙을 변동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치가 변하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가치가 어느 시점에서의 가치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뭐라 부르고?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기준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면 기준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는 가치의 재원칙 중에 예측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장래 이익에 대한 뭐를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의 원칙. 그래서 이런 가지고 개념 찾아내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개, 균형, 기여,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의 원칙 4개를 묶어서 내적 원칙이라 부르고, 얘네들을 내적 원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려면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결합할 때 뭘 이뤄야 된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할 때 균형을 못 이뤘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구성 요소들의 뭐를 다 합한 값이다. 기여도를 합한 값이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그 부동산 가치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를 우리는 뭐라 불렀고 기여도라 불렀고, 그 기여도를 다 합하면 그 부동산에 뭐가 된다? 가치가 된다. 이걸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처음에는 수익이 어떻게 하다가 늘어나다가 나중 가면 수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수익이 체증하다가 나중에는 수익이 체감한다는 원칙을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 부르는데, 그럼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도 투자액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 가치가 높아지다가 일정 수준에서 최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순서가 노동과 자본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잉여를 어디다 배분하니까 토지에 배분하니까 이 토지에 배분되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뭐가 결정된다? 가치가 결정되더라. 이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내적 원칙이라 하는 이유는 이 4가지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얘기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적 원칙. 그 다음에 그 뒤에 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이 3가지를 묶어서 이걸 외적 원칙이라 불러요. 외적 원칙. 그래서 얘를 외적 원칙이라 부르는 이유는 부동산 자체와는 아무 관계없이 외부 환경과 관련돼서 가치가 형성되는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경쟁의 원칙은 개념 그대로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 두 번째 있는 적합의 원칙은 누구랑 꼭 구별하시라? 네 번째 있는 균형의 원칙과 꼭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뭔가 결합할 때 균형을 이뤄야 되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결합하는 게 뭐예요? 외부 환경과 결합할 때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잘 어울리면 부동산 가치는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원칙을 적합의 원칙. 그래서 얘는 감가 요인 중에서 외부 환경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감가되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로 이해하시랬죠. 외부 효과.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그래서 요 3개를 외적 원칙이라 부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대체 원칙이나 수요 공급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부동산 가치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간접 원칙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 원칙은 대체제 이해하시랬죠. 대체제. 부동산의 가치는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체제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 관계인데 내가 이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와 관계 있는 빌라의 가격이 만약에 높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빌라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그럼 빌라의 수요 어떻게 되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면 아파트의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아파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 줘야 돼? 높게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치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거와 대체적 관계에 있는 빌라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걸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도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도 어떻게 높게 평가를 해야 될 테고, 초과 공급 발생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가치도 낮게 평가해야 될 거예요.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기회비용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거라는 원칙이에요. 그 밑에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포기된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된다.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기출됐었던 지문 중에서는 똑같은 공업지역인데 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이 외곽에 있는 공업지역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은 만약에 공업지역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상업지나 주거지로 쓰면서 그 가치가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업지로 이용하면서 포기된 주거지나 상업지라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게 그런 이유죠. 그래서 기출됐었던 지문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3가지 원칙의 개념들 잘 외우시는지 물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의미 없어요. 외울 거 많이 외우시고 필요한 거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많게는 3개, 적게는 한 2개 정도는 물어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 맞추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조금 뒤로 가셔서 간단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몇 페이지지? 253페이지 가시면 253 감정평가의 실행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울 거니까 같이 좀 정리해 두시라는 건데, 감정평가와 같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조문 시험 문제 내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래서 법조문 2개 다 외우고 계시면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서에는 부록으로 붙어 있고, 부록에 붙여놓은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 책을 쓰신 분의 의도는 다 외우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 다 외우면 한 문제 정도 맞는 건데,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은 좀 외워두자 그랬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뭘 물어보더라? 물건별 평가 방법 물어본다고 그랬고, 물론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법조문들이 있었잖아요. 법조문들. 그래서 뭐 현황기준의 원칙, 또는 뭐 개별물건 기준의 원칙, 시점 수정이 언제냐,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이거 다 어디 나와 있는 얘기니까,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조문도 물어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걸 따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 물어보더라?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많이 외우신 분이 많이 맞추는 문제.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죄송합니다. 253페이지 물건별 평가 방법에서는 1번에 있는 건 최소한 외워두셔야 될 내용. 그래서 평가 대상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법에서는 그 평가 방법을 정해놨으니까 그 평가 방법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로 해라? 원가법, 원가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건물이죠, 뭐 건물. 다시 만들 수 있는 건물. 근데 그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그 거래된 사례가 워낙 많은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뭐로 평가한다?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대표적인 누구? 토지 같은 물건들은 뭐로 평가한다? 거래 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 주의하실 거, 임대료 평가도 뭐로 한다? 비교 방식, 임대 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거,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 대체로 뭐예요? 권리들이에요, 권리. 무형자산인 권리. 그래서 요렇게라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로? 원가법.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거래 사례가 많은 시세를 파악하기 편한 자동차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뭐로 평가하고 거래 사례 비율법.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토지 같은 건 거래 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합니다. 나머지 이제 무형 자산들은 뭐로 평가한다? 수익 환원법.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고 그 밑에 2번부터 각 물건별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있는 거 정리해놓은 표 있죠. 이것까지 다 외우시면 더 라이프 좋고 더 라이프. 그래서 예외는 다 지워버리세요. 예외는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고 법률 개정되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외는 필요 없고 원칙만 잘 외우시면 돼요. 원칙만. 그래서 뭐 토지 중에서도 토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수원 같은 건 어떻게 평가하고 임야는 어떻게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내용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 아니면 아까 1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55페이지 가시면 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번에 있는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개관에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할 때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더라? 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누구하고?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모함으로 나눠서 표준지라는 애와 개별지로 나눠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주택은 다시 둘로 나눠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가지고 단독주택은 토지를 그대로 준용하니까 얘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 이해하시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눈다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될 건 주체가 누구냐? 날짜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어디다 써먹느냐?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요. 문제 내기도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누가 공시해요? 국장이에요. 국장. 국토부 장관. 표준자 들어가는 건 국장이 합니다. 근데 얘는 표준 개별 나누질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다 하면 돼? 국장이 다 하면 돼요. 그 다음 개별자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시군구장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별거 아니고. 날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알려주는 날짜가 있고 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공시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준 시점을 말합니다. 기준 시점. 근데 공시기준이 편하죠. 언제? 다 1월 1일이요. 그래서 얘는 외울 거 없는 거고 실제로 공시하는 날짜를 따로 외우세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아니 죄송합니다. 5월 말.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은 따로 법률에 나와 있는 날짜는 없는데 보통 1월 말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아니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다 4월 30일 날 공시합니다. 그래서 날짜 갖고 장난치기가 제일 좋으니까 날짜 기억을 해주시고 용도는 기본적으로 표준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할 때 개별자 산정할 때 기준 된다고 그랬어요. 개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은 또 하나 용도가 쓰이는 게 국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그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자 들어가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뭐 할 때 쓰겠어요? 세금 부과할 때 써요. 그래서 과세 기준으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가장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니까 그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낸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뒤에 토지 공시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나눠서 설명해 놓은 거 싹 다 외우시면 틀림없이 맞추겠죠. 그 다음에 한 페 넘기셔서 주택 가격 공시에서 공동주택 가격 공시하는 방법 단독주택을 또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눠서 그 공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쭉 정리해 놨죠. 이게 법조문에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외워야 한 문제는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래? 틀려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셔도 된다고. 그래서 다 맞으라고 안 하잖아요. 감정평가론도. 몇 개만 맞으시라고 그래? 2개만. 그래서 그 2개만 맞을 수 있게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230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3방식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답니다.